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이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날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어르신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밥은 드셔도 마음은 굶고 계신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사회적 고립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노인정신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봐온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생존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발견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몸은 오래 사시는데 마음은 너무 일찍 늙으신다는 겁니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친구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65세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딱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친구가 걱정돼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고 제가 진료실에서 친구 아버님을 뵙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등도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님은 본인이 우울증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이런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의욕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그건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3%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치료받는 분은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참고 견디십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어르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 괜찮다고 하시면서 점점 말이 없어지시는 분. 그분들이 지금 마음의 병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무기도 없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싸우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 어르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3살 이순자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르신은 자녀 3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교수, 막내 아들은 사업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신 겁니다. 저는 어르신이 깨어나시자마자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르신은 한참을 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애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집만 되는 것 같아요. 명절 때도 애들이 오면 집을 불편해하는 것 같고 혹시나 전화를 하게 돼도 바쁘다고 하고 나와 대화할 시간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제는
본인이 짐이라고 느끼신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머님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어머님의 진짜 가치를 찾아가시는데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르신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르신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첫 번째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죠. 창피해서 어떻게 가요? 나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경로당 가시는 분들도 다 어머님과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외로워서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가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용기를 내서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경로당에 가십니다. 거기서 노래교실도 다니시고 요가도 배우시고 친구도 사귀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님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눈에서 빛이 납니다. 일상을 웃으시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애들 전화만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 친구들이 기다려요. 제가 안 나가면 전화가 와요. 오늘 왜 안 나왔냐고. 선생님, 저도 이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약이 어르신을 살린 게 아닙니다. 관계가 살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낸 연구입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질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서 관계를 빼앗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직장 동료를 잃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평생의 반려자를 잃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인 100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독거노인이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17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삶을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로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뇌를 파괴하는 겁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감정을 교류하는 모든 활동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근육처럼요. 대화가 없으면 뇌의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감정 교류가 없으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위축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십시오.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밥은 드셨어요? 이런 짧은 인사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누군가와 이야기해도 뇌는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드리는 답은 간단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동네 공원이든 일단 나가십시오. 거기 가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살 박진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35년을 다니고 정년 퇴직하셨죠. 퇴직 후 6개월 동안은 좋았답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걸 쉬면서 하고 싶은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저녁 되면 아내가 차려준 밥 먹고, 또 TV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날이 1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움직였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지? 오늘도 어제랑 똑같을 텐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아내분이 걱정이 많이 되시어 저에게 진료를 보보러 오신 겁니다. 검사 결과는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본인이 우울증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의욕이 없어졌을 뿐이라고 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하루 중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침이요.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드린 후 저는 어르신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오전에 동네 도서관에 가보시겠어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책 정리하고 반납된 책 꽂고 그런 단순한 일이요. 어르신은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런 걸 내가 왜 해요? 하지만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제가 어르신을 다시 뵀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얼굴의 미소는 물론 몸이 가벼워져 보였어요. 어르신은 선생님 이상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도서관 사서님이 제가 안 나가면 전화해요. 오늘 왜 안 오셨냐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도 생겼어요. 같이 봉사하는 다른 어르신이랑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결국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쉬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손주 봐주기, 동네 청소하기, 복지관에서 봉사하기, 뭐든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해낼 때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늙었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5%가 자원봉사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은 20%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복지관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혼자 지내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오늘 뭐 하셨어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다른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 정신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리한 실전 매뉴얼입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노인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7시에 일어났다가 오늘은 10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9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서 불면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게 이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평일도 똑같이요. 7시면 7시, 8시면 8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자연스럽게 잠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햇빛 보기입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10분만 쬐십시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송과선이 자극받아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햇빛이 밤잠을 좌우하는 겁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는데요. 한 그룹은 매일 아침 30분씩 햇빛을 쬐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햇빛을 쬐은 그룹은 우울 증상이 42% 감소했고 수면의 질은 38% 향상됐습니다.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햇빛만 쬐을 겁니다. 두 번째, 매일 걸으십시오. 걷기는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제가 우울증 환자분들께 약 처방과 함께 꼭 주문하는 게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십시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3개월 이상 지속한 노인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울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걷기가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 건강, 혈압 조절, 당뇨 예방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왜 걷기가 우울증에 효과적일까요? 첫째, 걸을 때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둘째, 걸으면서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증가시켜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즉, 걷기는 뇌를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혼자 걷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겁니다. 배우자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일석이조입니다. 운동도 되고 대화도 됩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분들께 걷기 모임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아침 걷기 모임을 많이 운영합니다. 참여해 보십시오. 운동도 되고 친구도 생깁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끼는 누군가와 함께 드십시오.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사회적 교류의 시간입니다. 혼자 밥 먹는 노인과 함께 밥 먹는 노인의 정신건강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도쿄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2.4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시간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이건 맛있네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짧은 대화도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소속감을 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요. 이게 정신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점심이라도 복지관 식당에 가서 드십시오. 거기 가면 같이 밥 먹을 사람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3번만 가면 얼굴 익은 분들 생깁니다. 10번 가면 친구 됩니다. 이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꿉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을 하나 이상 가지십시오. 제가 만난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미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등산, 낚시,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74살 최영애 어르신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인생을 다 쓰셨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으셨는데 우울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뭐 있으세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추천했습니다. 복지관에 미술교실 있어요. 등록해 보세요. 어르신은 주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6개월 후 어르신을 다시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림이 좋았습니다. 풍경화였는데 색감이 살아있더라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우울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전시회도 해요. 이게 취미의 힘입니다. 좋아하는 걸 할 때 사람은 몰입합니다. 몰입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취미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시작하십시오. 5번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딱 3줄만 쓰면 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25% 증가했고 우울 증상은 30% 감소했습니다. 왜 감사일기가 효과적일까요?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안 좋은 일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 강제로라도 긍정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뇌가 긍정을 찾도록 훈련되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뇌의 재배선입니다. 저는 모든 우울증 환자분들께 감사일기 숙제를 냅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쓰라고 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감사한 일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6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한국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자 다 견디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도움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겁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게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느끼니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뿌듯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구나. 이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때 전화하십시오. 오늘 좀 외로운데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게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7번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D 부족, 빈혈 같은 신체 질환이 우울증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다 정신과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등.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이 좋아집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기분도 좋아지고 혈당이 조절되면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도 체크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이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울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8번째,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잠은 정신건강의 기초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변해서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생을 잘 지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마십시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안 옵니다. 둘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셋째,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넷째,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십시오. 침대에서 TV 보거나 책 읽지 마십시오. 뇌가 침대는 잠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9번째,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자원봉사, 종교활동,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회적 활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12년간 노인 13,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6%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도 60% 낮았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 배우고 이 모든 게 뇌를 훈련시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극을 줘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극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10번째, 목표를 가지십시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다음 달까지 10kg 걷기, 손주 생일 때까지 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기, 올해 안에 책 한 권 읽기, 뭐든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3개월짜리 작은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매달 진료 때마다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루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우울증을 이깁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의식이 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3% 낮았습니다. 목적의식이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목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아침 루틴부터, 다음 주에는 걷기 추가하기, 이렇게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료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 75세에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 70세에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지역사회 리더가 되신 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 세대가 노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노년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도 많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십시오.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10분이라도 통화하십시오.
그 10분이 어르신의 일주일을 버티게 합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만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안부 전화하십시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십시오. 둘째, 하루 30분 걸으십시오. 셋째, 한 끼는 누군가와 함께 드십시오. 넷째, 취미 활동을 하나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십시오. 일곱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여덟째, 수면 위생을 지키십시오. 아홉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열째,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 10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이걸 확인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일을 안 한다고, 돈을 못 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겪은 경험, 쌓은 지혜, 이 모든 게 보물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외로우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우울하면 치료받으십시오. 이 모든 게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들으시고 생각나는 단어나 문장을 댓글로 적어보세요. 실천 의지를 적어도 좋고 생각나는 단어 무엇이든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힘들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저를 찾아주십시오. 향기로운 시니어 인생 채널입니다.